안녕하세요. 컴퓨터 활용 능력 필기 특강을 맡은 소프트웨어 공학과 이상미입니다. 자,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필기는 총 3개의 과목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한 과목씩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내용은 컴퓨터 일반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이 되겠는데요. 우선 1과목에는 어떤 내용들이 출제되는지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출제 기준을 살펴보고 또 1과목의 최신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1과목에 어떤 내용들 출제되는지 주요 항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항목은 우선 컴퓨터 시스템 활용과 인터넷 자료 활용, 그리고 컴퓨터 시스템 보호 이렇게 크게 3가지의 내용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죠. 자, 바로 운영체제가 되겠는데요. 대부분 PC에서는 윈도우를 사용합니다. 커말 자격증 시험에는 윈도우 10에 대한 내용이 출제가 되는데요. 첫 번째 운영체제 사용해서 윈도우 10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윈도우에서도 사용자가 여러 가지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설정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요. 그 설정 변경에 대한 내용을 학습해 봅니다. 자, 다음 컴퓨터 시스템 관리에서는 컴퓨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되죠. 하드웨어에는 어떤 구성 요소들이 있는지, 또 소프트웨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기능이 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자, 다음은 인터넷 자료 활용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의 생활은 인터넷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커말에는 이 인터넷에 관한 상세한 내용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또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멀티미디어에 대한 정의나 또 구성 요소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다음은 최신 정보통신 기술 활용이 되겠는데요. 정보통신 기술의 여러 가지 이론들 조금 어렵겠죠.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컴퓨터 시스템 보호에서는 이렇게 인터넷이 상용화되면서 여러 가지 보안에 대한 문제들 발생하고 있는데요. 정보 보안 유지와 시스템 보안 유지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컴퓨터 및 정보기기에서 사용하는 펌웨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펌웨어라는 용어를 알고 계셔야 될 텐데요. 자, 이 펌웨어라는 것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중간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펌웨어 하면 바로 롬 바이오스를 기억을 하셔야 될 텐데요. 자, 이 바이오스라는 것은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 그러니까 컴퓨터가 처음에 부팅될 때 필요한 정보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이오스가 되겠는데요. 자, 이 바이오스라는 것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하드웨어인 롬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에 담겨져 있는 것을 펌웨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장점을 모두 취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옳지 않은 건 한번 찾아볼까요? 주로 하드디스크의 부트 레코드 부분에 저장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롬이라는 하드웨어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하드디스크의 부트 레코드에 저장된다는 것은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인터프리터 방식으로 번역되어서 실행된다. 전혀 상관없는 설명이 되겠죠.
자, 운영체제 일부로 입출력을 전담한다. 자, 운영체제 일부다. 역시 잘못된 설명이 되겠고요.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만으로 기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다. 자, 그러니까 이 롬이라는 것은 하드웨어의 형태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하지만 펌웨어는 소프트웨어의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이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좀 복잡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진법 변환에 관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중 수의 표현에 있어서 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컴퓨터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진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수를 사용하는데 이것 이외에도 10진수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8진수, 16진수, 자, 이런 여러 가지 진법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자, 16진수는 0에서 9까지의 숫자와 A에서 F까지 문자로 표현하는 진법으로 한 자릿수를 표현하는데 4개의 비트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16진수는 일단 0부터 9까지의 숫자 표현을 하고요. 이 16진수라는 것은 0부터 15까지를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로는 좀 부족하죠. 그래서 A, B, C, D, E, F라는 문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A가 1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가 11, C가 12, D가 13, 그 다음 E가 14, F가 15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맞고요. 4개의 비트가 필요하다는 것은 2의 4승, 4개의 비트가 있으면 16개의 값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1번 옳은 설명이 되겠고요. 자, 이번에 이진수, 8진수, 16진수를 10진수 실수로 변환하려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나누어서 변환하려는 각 진수의 자리값과 자리의 지수승을 곱한 결과값을 모두 더해서 계산한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진수를 예를 들자면 10.01이다 라는 값이 있으면, 자, 이 값은 지금 2의 0승이 되겠고요. 이 값은 2의 1승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2의 마이너스 1승, 2의 마이너스 2승이 되어서 1 곱하기 2의 1승 더하기 0 곱하기 2의 0승 더하기 0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승 더하기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승, 이런 식으로 자리값과 지수승을 모두 곱한 결과값을 모두 더해서 계산한다.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의 10진수 정수를 이진수, 8진수, 16진수로 변환하려면 10진수 값을 변환할 진수로 나누어서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을 때까지 나누고 몫을 제외한 나머지를 역순으로 표시한다. 자, 그러니까 10진수를 2진수로 바꿀 때는 2로 나누면 되고, 8진수로 바꿀 때는 8, 16진수로 바꿀 때는 16으로 나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옳은 설명이 되겠고요. 8진수를 16진수로 변환하려면 8진수를 뒤에서부터 두 자리씩 자른 다음에 각각 16진수를 한 자리로 계산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8진수를 16진수로 변환하려면 한 번의 변환은 불가능하고요. 사이에 2진수로 변환을 하거나 또는 10진수로 변환을 한 다음에 16진수로 변환을 하는 방법을 씁니다. 자, 보통 2진수 변환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8진수의 값이 4, 5입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2진수로 바꾸냐면 8진수 한 자리는 2진수 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4를 2진수 세 자리로 바꾸면 100이 되겠죠. 자, 가중치가 1, 2, 4가 되니까 4의 자리에 1을 넣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5의 경우에는 1, 0, 1이 되겠죠. 1, 2, 4니까 5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이진수로 바꾼 다음에 16진수로 바꿀 때는 뒤에서부터 4자리씩 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4개의 비트로 16진수 한 자리를 표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남은 건 2자리니까 자, 이 값은 2가 되겠죠. 자, 이 값은 1, 2, 4니까 1과 4에 1이 값이 들어있으니까 2, 5가 되겠죠. 그래서 16진수로 2, 5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4번은 설명이 잘못되었죠. 자, 그래서 4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조금 복잡한데요. 진법에 관한 내용은 1급에는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정보 보안을 위한 비밀키 암호화 기법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암호화 기법은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비밀키 암호화 기법이 있고 그 다음에 공개키 암호화 기법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요. 우리가 암호화를 하기 전에 문장의 상태를 평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을 평문이라고 하고, 자, 이것을 이제 암호화 시킨 것이 암호문이 되겠고요. 자, 수신자가 이것을 받아서 다시 평문으로 바꾸게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평문을 암호문으로 바꿀 때 사용되는 것이 암호화 키가 되겠고요. 다시 암호문을 평문으로 바꿀 때 사용하는 키가 복호화 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비밀키 암호화 방식이라는 것은 암호화할 때 사용하는 키와 복호화할 때 사용하는 키가 같은, 즉 하나의 키를 사용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공개키 암호화 방식은 암호화할 때 사용하는 키와 복호화할 때 사용하는 키가 서로 다른, 즉 2개의 키를 사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밀키 암호화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키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복호한다. 자, 이것은 무엇에 대한 설명일까요? 이것은 공개키 암호화 키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암호화와 복호화의 속도가 빠르다. 자, 비밀키 암호화 알고리즘은 굉장히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글자를 다른 글자로 바꾸거나 글자의 위치를 바꾸거나 하는 간단한 알고리즘으로 구성이 되어서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자, 반면에 공개키 암호화 기법은 굉장히 복잡한 수학적인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호화와 복호화의 속도가 느린 것이 단점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알고리즘 단순하고 파일의 크기가 작습니다. 자, 사용자의 증가에 따라서 관리해야 할 키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라고 했는데요. 자, 비밀키 암호화 방식의 가장 큰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키의 개수가 많아진다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두 사람마다 하나의 비밀키를 설정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해야 할 비밀키의 숫자도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요. 또 이 키를 분배하는 것도, 키 분배하는 것도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공개키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것도 옳은 설명이고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죠.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시스템 보안을 위해 사용하는 방화벽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 방화벽에 대한 문제들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 방화벽이라는 것은 외부에 인터넷망이 있죠. 인터넷망이 있고 내부에 망이 있을 때 내부망이 있을 때 외부에서 어떤 유해한 정보들이 끊임없이 침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바로 방화벽이라는 것을 설치를 해서 일단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좀 유해한 것들을 걸러주는 1차적으로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예, 방화문 아실 것 같습니다. 화재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방화문이라는 것을 사용하는데요. 어, 네트워크에서 이런 개념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에 보시면 IP 주소 및 포트 번호를 이용해서 사용자 인증을 기반으로 접속을 차단해서 네트워크의 출입로를 단일화한다. 자, 사용자 인증을 해서 이제 접속을 차단하는 것이죠. 들어올 수 있는 것만 들어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해줍니다. 자, 명백히 허용되지 않은 것은 금지한다는 적극적인 방어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자, 방화벽을 운영하면 바이러스와 내 외부의 새로운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자, 이 방화벽을 이용해서 바이러스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바이러스 막을 수 없고요. 내 외부에 이미 알고 있지 않은 새로운 위험에는 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내부에서 일어나는 해킹 사고는 막을 수가 없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만 걸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3번 잘못되었죠? 4번 로그 정보를 통해서 외부 침입의 흔적을 찾아서 역추적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방화벽 하면 바이러스를 막을 수 없다. 새로운 위험도 막을 수 없고 내부에서 일어나는 해킹 사고 막을 수 없다라는 것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윈도우의 운영 체제에서 백업과 복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이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어떤 불의의 사고들 많이 일어나게 되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백업을 해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업을 해둔 것을 다시 활용하는 것을 복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특정 날짜와 시간에 백업할 수 있도록 백업 주기를 어떤 일정한 주기마다 백업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윈도우에서 백업에 사용되는 파일의 확장자는 BKF이다. 자, 옳은 설명이고요. 백업 파일을 복원할 때에 복원될 위치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 파일이 백업되어 있는 경우에 원하는 파일을 선택해서 복원할 수 없다. 선택할 수 없을까요? 자, 선택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4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우리 인터넷에 관련된 용어들, 그러니까 신기술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기술을 잘 알고 계셔야 될 텐데요. 다음 중 스마트폰을 모뎀처럼 활용하는 방법이다. 스마트폰이 모뎀처럼 사용된다. 컴퓨터나 노트북 등의 IT 기기를 스마트폰에 연결해서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묻는 문제인데, 자, 이런 기능 많이 사용을 해보셨죠? 우리 컴퓨터, 노트북에 지금 인터넷을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핫스팟 기능을 사용하시게 되죠. 그 핫스팟 기능을 묻는 것인데요. 자, 이 핫스팟이라는 기능은 지금 3번에 보시면 테더링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테더링 기술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묻고 있는 것은 테더링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테더라는 것이 밧줄을 의미해서 스마트폰과 컴퓨터 또는 노트북을 밧줄로 묶은 것처럼 묶어서 함께 인터넷을 쓸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용어들은 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죠? 우리 와이파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근거리 무선 통신망 기술이고요. 자, 블루투스도 휴대용 기기들에서 어떤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고요. 와이브로라는 것은 이동하면서 인터넷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테더링 중요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네트워크 관련 장비로 브릿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역시 그 1급에서 잘 출제되는 유형이 되겠는데요. 우리 통신을 할 때 어떤 개방된 네트워크에서 자료를 잘 주고받을 수 있도록 OSI 참조 모델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OSI 참조 모델에 대한 내용들 정리해 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각 계층에서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장비들이 있습니다. 이 장비들의 특징들도 잘 알고 계셔야 되겠는데요. 자, 우선 1번에 OSI 참조 모델이 나왔는데 7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층 외워주셔야 되겠죠. 물, 대, 내, 전, 세, 표, 응. 자, 저는 이렇게 첫 글자를 따서 외웠는데요. 자, 물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 그 다음 전송 계층, 세션 계층, 표현 계층, 응용 계층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자, 여기에서 설명하는 브릿지라는 장비는 두 번째 계층인 데이터 링크 계층에 포함이 됩니다. 자, 옳은 설명이 되겠고요. 자, 이번은 이제 브릿지에 대한 기능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브릿지라는 것은 다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을 연결하는 다리냐면 랜과 랜을 자,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형식이죠. 두 개의 근거리 통신망을 상호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연결 장치이다. 옳은 설명이 되겠고요. 자, 3번에 통신 프로토콜을 변환해서 네트워크를 확장한다라고 했는데요. 랜과 랜은 같은 형태의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기 때문에 프로토콜을 변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통신 프로토콜을 변환해서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장치가 있죠. 자, 그 장치는 게이트웨이가 되겠습니다. 게이트웨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하는데요. 예를 들면 랜과 웬과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웬은 예를 들자면 인터넷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인터넷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 게이트웨이라는 장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3번은 브릿지랑 상관이 없고요. 4번 통신량을 조절해서 데이터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한다. 자, 통신량을 조절한다고 했는데요.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하는 역할이 흐름 제어라는 역할이 있습니다. 통신 양을 항상 일정하게 조절해 주는 것이죠. 흐름 제어도 있고 뭐 동기화 기능도 있고 자,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데이터 링크 계층의 역할도 이해하셔야 되고 여기에서 작동하는 브릿지에 대한 내용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8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중 인터넷 기반 기술을 이용해서 기업들이 외부 보안을 유지한 상태에서 협력 업체 간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네트워크로 옳은 것은 자, 이것도 참 많이 출제가 됐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인터넷 기술을 기업이 활용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인트라넷과 엑스트라넷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in이라는 것은 안쪽을 의미하고 x라는 것은 바깥쪽을 의미하죠. 그래서 인트라넷이라는 것은 이 인터넷 기술을 이용해서 사내 통신망을 구축을 한 거죠. 그래서 사내에서 네트워크를 직원들이 쓸 수 있도록 해준 것이 인트라넷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엑스트라넷이라는 것은 이 인트라넷을 외부로 확장을 시킨 거죠. 그래서 협력 업체가 쓸 수 있도록 해주거나 또는 고객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술이 엑스트라넷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에서는 협력 업체 간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했으니까 3번 엑스트라넷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TCP/IP 프로토콜에서 IP 프로토콜의 개요 및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이 TCP/IP 프로토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우리 인터넷을 쓸 때 사용하는 표준 프로토콜이 TCP/IP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자, 이 TCP/IP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한 개의 프로토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TCP라는 프로토콜, 또 IP라는 프로토콜 이외에 많은 프로토콜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적어도 TCP라는 프로토콜의 기능과 IP라는 프로토콜의 기능은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는데요.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메시지를 송수신자의 주소와 정보로 묶어서 패킷 단위로 나눈다. 자, 요거는 TCP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통신을 하는 것은 택배를 보내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우리 택배 보낼 때 물건만 보낼 수는 없죠. 물건을 박스 안에 집어넣고 포장을 한 다음에 거기에 주소를 쓰게 되는데요. 이런 역할을 하는 프로토콜이 바로 TCP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패킷 주소를 해석하고 경로를 결정해서 다음 호스트로 전송을 하는 것은 IP 프로토콜의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경로를 결정한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우리가 어떤 운전을 해서 길을 찾아갈 때도 여러 가지 경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빠른 길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 IP 프로토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전송 데이터의 흐름을 제어하고 데이터의 에러를 검사한다 라고 했는데요. 흐름 제어하고 오류를 검사할 수 있는 프로토콜은 TCP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OSI 7계층에서 전송 계층에 해당된다. 앞서 물, 대내, 전세, 표응 이렇게 암기를 하셨는데요. 전송 계층에 해당되는 게 TCP 프로토콜입니다. 자, 그럼 IP 프로토콜은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네트워크 계층에 속한 것이 IP 프로토콜입니다. 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 TCP와 IP의 중요한 특징들은 대충 나온 것 같은데요. 이 보기들로 TCP와 IP 프로토콜의 특징들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IP에 대한 것으로 옳은 것을 묻는 거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엠팩 표준에 대한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엠팩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동영상을 압축할 수 있는 가장 유명한 표준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엠팩의 규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 규격의 특징들 알고 계셔야 되겠는데요. 자, 이 문제에서는 디지털 컨텐츠의 생성, 거래, 전달, 관리 등 전체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우선 그 엠팩의 규격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온 것이 엠팩1이 되겠는데요. 엠팩1은 비디오, CD를 만들 수 있는 정도의 화질로 압축하는 기술입니다. 자, 그 다음 엠팩3는 사실 없는데요. 이것은 엠팩2에 흡수된 기술입니다. 엠팩2에서는 DVD, HDTV, 자, 이런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화질을 구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선명한 화질을 구현하겠죠. 자, 그 다음 엠팩7은 동영상 데이터를 검색한다든지 또는 전자상거래에서 사용될 수 있는 규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이 엠팩 21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여기 이제 제가 각각 그 규격에 대한 키워드를 적어 드렸으니까 키워드를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GIF 파일 형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그 그래픽을 구현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비트맵 방식이 있고 벡터 방식이 있다. 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자, 비트맵 방식은 점을 찍어서 그림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이 되겠고요. 벡터 방식은 어떤 뭐 선이나 면 같은 것을 이용해서 그림을 표현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맵은 주로 우리 사진과 같이 사실적인 이미지를 표현할 때 사용을 하는데요. 자, 이 비트맵 이미지를 구현하는 대표적인 파일의 형식이 우리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JPG, 그 다음에 PNG, 그리고 GIF가 있습니다. 모두 인터넷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파일 확장자가 되겠고요. 벡터의 형식을 사용하는 것은 WMF와 AI. AI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사용되는 형식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옳지 않은 것, GIF에 대한 거, 옳지 않은 것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 표준 그래픽 형식으로 8비트 컬러를 이용해서 256색만 지원한다. 자, 색깔이 가장 적은 색상을 지원하는 게 GIF입니다. 옳은 설명이고요. 간단한 애니메이션 표현이 가능하다. 자, 애니메이션 표현이 가능하다는 게 GIF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색상에 무손실 압축 기술을 사용한다. 자, 무손실이라는 것은 압축 전후가 동일하다는 것이죠. 손실이 없습니다. 옳은 방식이 되겠고요. 4번에 벡터 방식이라고 했죠. 자, GIF는 벡터가 아니라 비트맵 방식이라는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4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윈도우의 제어판의 장치 및 프린터에 표시되지 않는 것은? 자, 윈도우에서 이 어떤 사용자의 환경 설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우선 제어판이 있고요. 그리고 윈도우 7, 윈도우 7에서 윈도우 10으로 바뀌면서 설정이라는 항목이 또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로 윈도우 10에서는 이제 설정에 관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제어판 안에 보면 장치 및 프린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어판 안에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장치 및 프린터가 있고 이것을 열어서 이 안에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위쪽에 우선 나오는 것이 사용자 컴퓨터들이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와 사운드 카드. 요거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자, 요거는, 그 장치 관리자, 제어판에 또 장치 관리자라는 것이 있는데 그 안에 보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컴퓨터의 USB 포트에 연결하는 모든 장치들 표시가 됩니다. 뭐 마우스라든지 프린터라든지 그런 것들 다 표시가 되고요. 컴퓨터에 연결된 호환 네트워크 장치도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럼 표시되지 않는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의 제어 장치에 있는 부호기 레지스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요것은 CPU, 컴퓨터에서 가장 중요한 장치가 CPU가 되겠죠. CPU에 관한 문제인데 CPU는 제어 장치와 연산 장치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제어 장치와 연산 장치를 구성하는 많은 레지스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장치에 이런 레지스터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레지스터라는 것은 CPU 내부에 있는 임시기억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CPU에 들어있기 때문에 컴퓨터에 존재하는 기억 장치들 중에서는 가장 속도가 빠른 게 바로 레지스터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레지스터에 관한 문제들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어 장치와 연산 장치를 구성하는 어떤 레지스터들이 있는지 알고 계셔야 되겠고, 각 레지스터의 기능들도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볼까요? 명령 레지스터에 있는 명령어를 해독한다. 자, 명령어를 해독하는 것은 명령 해독기가 되겠죠? 해독을 할 수 있는 레지스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독된 명령어에 따라서 각 장치로 보낼 제어 신호를 생성한다. 자, 이게 바로 여기에서 묻고 있는 부호기입니다. 부호기 하면 보통 부호, 그래서 뭐 덧셈, 뺄셈 이런 부호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는데요. 그 부호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제어 신호를 생성하는 것이 바로 부호기의 역할이 되겠고요. 자, 3번에 다음 순서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기억 장치 주소를 기억한다. 자,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레지스터인데요. 프로그램 카운터라고 해서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기억하는 레지스터입니다. 자, 4번은 뺄셈 연산을 위해서 음수로 변환한다. 자, 뺄셈 연산을 덧셈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보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4번은 보수기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부호기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윈도우에서 바로가기 아이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아보겠습니다. 자, 바로가기 아이콘은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자, 바로가기 아이콘은 뭐 파일이나 폴더, 디스크, 프린터 여러 곳에 만들 수 있는데요. 자, 이것들의 어떤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가기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 보시면 이렇게 꼬부라진 화살표가 들어있는 것이 바로 바로가기 아이콘이 되겠죠? 자, 이것은 위치 정보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지워도 연결된 항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럼 옳지 않은 거 한번 찾아볼까요? 바로가기 아이콘을 실행하면 연결된 원본 파일이 실행된다. 자, 이런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것이죠. 옳은 설명입니다. 파일 폴더뿐만 아니라 디스크 드라이브나 프린터에도 바로가기 아이콘 만들 수가 있고요. 일반 아이콘과 비교해서 왼쪽 아랫부분에 화살표가 포함되어 있다. 옳은 설명입니다. 자, 하나의 바로가기 아이콘에 여러 개의 원본을 연결할 수 있을까요? 자, 이것은 잘못된 설명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하나의 바로가기 아이콘에는 하나의 원본 파일만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는 되겠죠. 하나의 원본 파일에 대해서 여러 개의 바로가기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럼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윈도우에서 파일이나 폴더, 프린터, 드라이브 등 컴퓨터 자원의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네트워크로 연결을 하면 여러 대의 컴퓨터에서 자원들을 함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인데요. 자, 공유 폴더에 대한 접근 권한 설정할 수 있죠. 사용자에 따라서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탐색기의 주소 표시줄에 이렇게 역슬래시 2개와 로컬 호스트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유한 파일이나 폴더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탐색기의 공유 기능을 이용하면 파일이나 폴더를 쉽게 다른 사용자와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공유한 파일명 뒤에 달러를 붙이면 네트워크의 다른 사용자가 해당 파일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반대가 되겠습니다. 달러를 붙이면 숨긴 공유 파일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용자가 해당 파일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4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출력 장치인 디스플레이 어댑터와 모니터에 관련된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1번 픽셀은 화면을 이루는 최소 단위다. 같은 크기의 화면에서 픽셀 수가 많을수록 해상도가 높아진다. 자, 우리가 보는 이 모니터는 굉장히 작은 점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로 점의 수와 세로 점의 수를 표현한 것이 바로 해상도가 되겠죠. 그래서 픽셀 개수가 많아지면 해상도가 높아진다. 옳은 설명이 되겠고요. 자, 해상도는 모니터 화면의 픽셀 수와 관련이 있으며 픽셀 수가 많을수록 표시할 수 있는 색상의 수와는 상관이 없죠. 픽셀 개수가 많아지면 해상도가 높아지면서 선명도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3번 도트 피치는 픽셀과 픽셀 사이의 공간이 되겠고요. 간격이 가깝다는 게 더 픽셀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영상이 선명하다 옳은 설명입니다. 자, 재생률은 픽셀들이 밝게 빛나는 것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재생률이 높을수록 모니터의 깜빡임이 줄어든다. 자, 이 모니터는 우리가 잘 보이진 않지만 계속해서 깜빡거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눈이 굉장히 피로하고 힘들죠. 오랫동안 작업을 하면. 그래서 재생률이라는 것에 따라서 재생률이 높으면 모니터의 깜빡임이 줄어들어서 훨씬 더 편안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옳은 설명이 되겠죠? 자, 그럼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기억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컴퓨터 하드웨어에서 CPU에 대한 문제도 잘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게 기억 장치이기 때문에 기억 장치에 대한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플래시 메모리라는 것은 롬 중에서 EEPROM의 일종입니다. 자, EEPROM의 일종이다. EEPROM에서 E라는 것은 electrically, 전기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기적으로 지워질 수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자, 비휘발성 기억장치다. 비휘발성이라는 것은 컴퓨터 전원을 꺼도 내용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주로 디지털 카메라나 MP3, 개인용 정보 단말기, USB 드라이브 등 휴대용 기기에서 대용량 정보를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옳은 설명입니다. 자, 이번에 하드디스크 인터페이스 방식은 EID, SATA, 스카시 방식 등이 있다. 하드디스크를 연결하는 방식이죠. 옳은 설명입니다. 자, 캐시 메모리는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의 위치에서 두 장치 간의 속도 차이를 줄여서 컴퓨터와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메모리이다. 자, 컴퓨터에서 속도가 가장 빠른 장치는 CPU입니다. 자, CPU와 주기억 장치. 가 연결이 되는데요. 주기억 장치에서 계속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CPU로 가져오게 되겠죠. 자, 그런데 주기억 장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CPU도 능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CPU의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자, 이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 소형의 굉장히 속도가 빠른 캐시 메모리라는 것을 위치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데이터를 캐시 안에 넣어둔 다음에 CPU가 주기억 장치에 직접 접근하지 않고 캐시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캐시 메모리에 대한 옳은 설명이 되겠고요. 자, 연관 메모리는 보조 기억 장치를 마치 주기억 장치와 같이 사용해서 실제 주기억 장치 용량보다 용량을 확대한다. 자, 요것은 가상 메모리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연관 메모리라는 것은 주소 대신 내용으로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4번 설명이 잘못되었죠? 자,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패치 버전 소프트웨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용어들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정식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이건 뭘까요? 상용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홍보용으로 사용 기간이나 기능에 제한을 둔 것은 데모 버전이 되겠죠. 자, 3번에 있는 것이 바로 패치입니다. 자, 오류 수정이나 성능 향상을 위해서 프로그램 일부를 변경해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일어나죠. 이것을 해주는 게 패치 버전이 되겠습니다. 자, 정식 프로그램 출시 전에 테스트용으로 제작되어서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소프트웨어다. 자, 요것은 베타 버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 중요한 용어입니다. 자, 그러면 옳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압축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우리 압축 프로그램은 사용해 보지 않으신 분들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쉬운데요. 압축한 파일을 모아서 재압축을 반복하면 파일 크기가 계속 줄어들게 될까요? 그렇지 않죠? 재압축을 해도 파일의 크기는 별로 변하지 않습니다. 1번 잘못되었고요. 여러 개의 파일을 압축하면 하나의 파일로 생성되어 파일 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죠. 자, 대부분의 압축 프로그램에는 분할 압축이나 암호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일의 전송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디스크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것도 옳은 설명이 되겠죠. 자, 그럼 1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 윈도우에 관한 문제입니다. 바탕 화면에 바로가기 메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바로가기 메뉴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나타나는 메뉴죠. 바탕 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바탕 화면에서 Shift